이게 뭐죠? 훈련 중 생긴 얼룩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피해요. 30년 군 생활한 제가 몰랐을 것 같습니까?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이 군복, 제 아들 김태호의 마지막 옷입니다. 여기 묻은 건 제 아들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모범 순직이라며 전시했다고요? 태호는 추락사가 아닙니다. 내무반에서 폭행당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진명철 전 대대장, 그 말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핏자국 남은 군복이 전시된 그날, 그녀는 모든 걸 잃은 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2년 전 군에서 죽은 아들을 끝내보내지 못한 어머니의 처절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의 어느 오후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작은 시골집에서 박정심은 국방부에서 보내온 공문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올해 71살이 된 정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공문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직 용사 추모 전시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했건. 또 이런 걸 보내는군. 정심은 한숨을 쉬며 공문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김태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런 공문들이 날아오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추모식도 위령제도 유가족 간담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행사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정심아, 집에 있어? 마당 너머로 동네 친구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은 서둘러 공문을 서랍 안에 넣고 문을 열어줬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자씨? 아, 그냥 심심해서 왔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영자는 정심의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 영자는 2년 전 서울에서 내려온 정심을 친딸처럼 챙겨줬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또 군에서 편지가 왔네요. 정심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심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만하자, 정심아. 애 보내고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일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편히 살아. 영자의 말에 정심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계속 불편했어요. 태호가 죽고 난 후 군에서 보내온 모든 자료와 설명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심은 거실 한쪽에 놓인 태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21살 아들의 모습. 입대 전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어요. 태호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 정심은 서랍에서 태호와 관련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망 진단서, 부검 결과서, 사고 경위서.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심의 눈에는 뭔가 빠진 조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정심은 보통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국방부 군사전략실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투스타 장군들을 직접 보좌했던 전문가였거든요. 군사학 박사학위에 수많은 기밀 문서를 다뤄본 경험이 있었죠. 그런 정심의 눈에 태호 관련 서류들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완벽하다 못해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산악훈련 중 추락사. 오전 10시 30분경 발생. 오후 2시 병원 도착 후 사망 확인. 공식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궁금했어요. 4시간 동안 뭘 했을까? 산에서 병원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아무런 목격자도 없을까? 태호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물으시면 안 됩니다. 당시 부대 관계자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슬픔에 빠져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왜 캐물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 단순한 사고라면 숨길 게 뭐가 있다는 걸까? 정심은 태호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묻어두려고 했던 의문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태호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보고 싶어. 내가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엄마가 직접 확인해 볼게.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2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이었죠. 거울 앞에 선 정심의 모습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국방부에서 일할 때의 그 카리스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영자 씨, 오늘 서울 좀 다녀올게요. 어디 가는데? 갑자기 왜? 할 일이 있어요. 미뤄둔 일을. 정심은 그렇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심은 계속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서울에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예전에는 매일 보던 길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정심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국방부 후배 김중령과의 만남은 강남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이뤄졌습니다. 김중령은 정심을 보자마자 반가움과 함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중령, 고맙네요. 바쁜데 시간 내줘서. 무슨 말씀을요? 선배님이 연락 주시다니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갑자기 연락을 주신 건지 정심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 사건 자료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김중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선배님, 그 일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잖아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말씀하시는지? 종결됐다고요? 제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종결됐다고요? 정심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김중령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선배님, 진짜 조심하세요. 그 사건은 위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위에서요? 누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김중령은 결국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정심은 혼자 남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위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심은 예전 집 근처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내일은 오랫동안 미뤄둔 일을 해야 했거든요. 바로 태호가 훈련받던 부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우산을 쓰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태호의 부대로 향했어요. 2년 전 태호의 장례식 이후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부대 정문에서 만난 당직 간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심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순직 용사 전시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관하고 싶어서요. 아, 그 전시회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오늘은 외부인 출입이. 제가 유가족입니다. 김태호 하사의 어머니예요. 간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윗선에 확인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정심은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은 부대 본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호국 영령 추모관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정심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순직 장병들의 사진과 유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심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유리관 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군복 한 벌. 명찰에는 분명히 김태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심의 눈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군복 왼쪽 어깨 부분에 작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갈색 얼룩. 그것은 분명히 핏자국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안내하던 간부가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아, 그건 훈련 중에 생긴 얼룩일 겁니다. 산에서 훈련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얼룩이. 이건 피해요. 제가 30년 넘게 군에서 일했는데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습니까? 정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간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심은 유리관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군복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추락사고라면 이런 식으로 피가 묻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구나 전시용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 치고는 너무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시 설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호 하사 제17보병사단 모범 병사 2023년 4월 15일 산악훈련 중 순직. 모범 병사라고 했는데 태호가 모범 병사였나요? 정심이 물었습니다. 간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병사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이상했습니다. 태호가 죽었을 때 부대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평범한 병사였다고만 했었는데 언제부터 모범 병사가 됐을까요? 정심은 유리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전시관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심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정심의 중얼거림에 간부가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심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군복에 남은 핏자국, 갑자기 바뀐 평가, 그리고 김중령이 했던 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전시관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태호의 군복을 돌아봤습니다. 유리관 안에서 조용히 놓여있는 그 군복이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태호야, 엄마가 이제야 눈을 떴구나. 미안해, 너무 늦었지? 부대를 나오는 정심의 걸음은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거든요.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부대에서 돌아온 정심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군복에 남겨진 핏자국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심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심은 혼잣말을 하며 태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진단서, 사고 경위서, 부검 결과.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허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이상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이 오전 10시 3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 도착 시각은 오후 2시였어요. 3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산악훈련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이면 충분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2시간 30분 동안은 뭘 했다는 거지? 정심은 의문을 품고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무사에서 일했던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심 선배,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박대령,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개인적인 일인데. 정심은 조심스럽게 태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대령은 잠깐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배,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뭐가 이상했는데? 보고서가 너무 깔끔했어요.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여러 버전의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태호 병사건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 하나만 있더라고요. 박 대령의 말에 정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미리 준비한 보고서라는 뜻이죠. 현장에서 급하게 작성한 게 아니라 정심은 박 대령과의 통화를 마친 후 또 다른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군 검찰에서 일했던 이중령이었어요. 이중령, 혹시 2년 전 17사단에서 일어난 김태호 하사 사건 기억해요? 아, 그 추락사 사건요? 기억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제가 그 병사의 어머니예요. 전화 너머로 이중령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시라고요? 그럼 정심 선배가 맞아요. 혹시 그때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이중령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있었어요. 현장 조사 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위에서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떤 이상한 점들이요? 추락 지점과 시신 발견 지점이 달랐어요. 그리고 외상의 패턴도 단순 추락사와는 맞지 않았고요. 정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뭔가 숨겨진 게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전화로는 위험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직접 만나서 얘기할까요? 이틀 후 정심은 서울 강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중령을 만났습니다. 이중령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봉투를 정심에게 건넸어요. 이건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예요. 공식 수사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죠. 정심이 봉투를 열어보니 몇 장의 사진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정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사진에는 태호의 시신 상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추락사로 보기에는 이상한 외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보시다시피 타박상의 위치와 형태가 추락사와 맞지 않아요. 특히 이 부분들은 이중령이 사진의 특정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타격으로 보입니다. 정심은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태호는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걸 숨겼어요? 왜 수사를 중단했어요? 이중령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17사단 대대장이 신명철 대령이었거든요. 그 사람 아버지가 예전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죠. 정심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권력, 은폐, 조작.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신명철. 그 이름 기억해 둘게요. 정심은 이중령과 헤어진 후 바로 또 다른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 지금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 기자가 있었거든요.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연락 주시다니 놀랐어요. 김 기자,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제보가 있어. 제보요? 어떤 제보인데요? 군 내부 은폐 사건이야. 아주 큰 건이고. 김 기자의 목소리에 흥미가 묻어났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제보하신다면 틀림없이 큰 건이겠네요. 언제 만날까요? 정심은 김 기자와의 약속을 잡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진실을 밝혀낼 동지들이 생긴 거예요. 그날 밤 정심은 태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너를 죽였는지. 엄마가 반드시 밝혀낼게. 그 신명철이라는 사람도, 그 뒤에 모든 사람들도 다 찾아낼 거야. 정심의 눈에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슬픈 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추적하는 수사관이 되어 있었어요. 김 기자와의 만남은 홍대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이뤄졌습니다. 정심은 이 중령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김 기자에게 건네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교수님, 이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 기자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직접 만나볼 생각이야. 누구를요? 신명철. 그 대대장 말이야. 김 기자가 깜짝 놀라며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혹시 증거를 없애버리거나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괜찮아. 난 이미 잃을 게 없어. 태호만 돌려받으면 돼. 정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심은 신명철의 현재 근무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지금 국방부 인사교육원에서 교육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심은 가명으로 면담 신청을 넣었습니다. 군사정책 연구를 위한 인터뷰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박정심 박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신명철은 정심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이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저는 김태호 하사의 어머니입니다. 김태호? 신명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서둘러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서요. 정심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신명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건 이미 공식 발표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사고요? 정심은 가방에서 이 중령이 준 사진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신명철은 사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중요한 건 어디서 구했냐가 아니라 이게 진실이냐는 거죠. 정심은 사진 중 하나를 신명철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이 타박상들 추락사고로 생긴 게 맞나요? 신명철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킨 대로요? 누가 시켰는데요? 위에서 보고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신명철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정심은 몰래 녹음기를 켜두고 있었거든요. 무슨 보고를 막았다는 거예요? 김태호 병사가 그날 밤에 선임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하게요. 정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들었어요. 폭행을 당했다고요? 그럼 추락사는? 그건 거짓입니다. 태호 병사는 내무반에서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럼 왜 추락사라고 발표한 거예요? 신명철은 머리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부대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 대대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위에서 사고사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위에서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분들도 개입했어요.
정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그 피 묻은 군복은 왜 전시관에 넣었어요? 그건 홍보용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순직 용사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모범 사례라고요? 폭행으로 죽은 제 아들을 모범 사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신명철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틈새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김 기자가 몰래 촬영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들이 제 아들을 2번 죽였군요. 정심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 번은 폭행으로, 또 한 번은 거짓으로. 신명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2년 동안 저는 제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매일 밤 자책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더 잘해줬으면, 더 신경 써줬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요. 정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누군가 제 아들을 때려 죽였다고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명령이면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명령이면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정심은 녹음기를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거든요. 신명철 씨, 당신은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정심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기자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다 녹음되었나요? 응, 완벽해. 이제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 정말 공개하실 거예요? 한번 터뜨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정심은 김 기자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이킬 생각도 없어? 태호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해. 그날 저녁 정심은 태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드디어 진실을 알았어.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정심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어요. 김 기자의 기사가 나간 것은 신명철과의 면담 이틀 후였습니다. 군 내부 폭행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털 메인에 올라왔어요. 신명철의 육성 증언과 함께 이 중령이 제공한 사진들까지 공개됐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정심은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거였거든요. 기사가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정심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정심 선배,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기사가 왜 나온 거예요? 국방부 후배 김중령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사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선배, 이거 큰일 납니다.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당장 기사를 내리라고 언론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요. 정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요? 네, 그리고 선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누가요? 국방부에서요.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요. 전화를 끊고 난 정심은 다시 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기자, 기사 상황이 어때? 교수님, 문제가 생겼어요. 편집장이 기사를 내리라고 하네요. 왜요? 분명 사실인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대요.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정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들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럼 다른 언론사는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압력이 들어갔는지 아무도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정심이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돌멩이가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거짓말쟁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돌멩이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정심 씨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신명철 대령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직접 인정했어요. 그건 당신이 협박해서 받아낸 거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정심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정심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군 관련 커뮤니티에 정심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가족의 피해 망상이 도를 넘었다. 군을 모독하는 반국가적 행위, 증거도 없이 선량한 군인을 매장시키려는 악질. 댓글들은 더욱 악랄했습니다. 이런 어머니 때문에 군대가 욕먹는다. 아들 잘못 키운 책임을 군대에 떠넘기는 거 아니냐. 차라리 조용히 살지 왜 망신을 자초하냐. 정심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자신이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자의 전화였어요. 정심아, 너 괜찮아?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 무슨 소문이요? 너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고, 미친 어머니가 군대를 욕보인다고. 정심아, 정말 괜찮은 거야? 영자마저 정심을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정심은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 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심아, 그만하자. 이미 충분히 했어.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정심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등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죽음을 밝히려다가 자신마저 매장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너무 약한 걸까?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걸까? 정심은 태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호의 미소가 마치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정심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하나의 USB를 꺼냈어요. 이건 이중령이 마지막에 건네준 비밀 자료였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심은 노트북을 켜고 자신의 신분을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유가족으로 활동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국방부 군사전략 자문관 출신 박정심. 정심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낼 결심을 했습니다. 30년간 국방 분야에서 쌓은 경력과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군 내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무기로 사용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하자. 정심의 눈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힘으로 맞서겠다는 결이었어요. 태호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밤은 깊어갔지만 정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정심은 잠들지 못한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국방부 내부망 접속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다행히 아직 계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스템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이 시스템과 싸우는군. 정심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익숙한 국방부 내부 커뮤니티였어요. 예전에는 매일 들어와서 업무 관련 글들을 올리고 토론했던 곳이었습니다. 정심은 중요 공지 게시판에 새 글쓰기를 클릭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전 국방부 군사전략 자문관 박정심의 실명 고발.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정심은 이중령이 준 USB를 컴퓨터에 삽입했습니다. 안에는 태호 사건과 관련된 모든 비공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부검 사진, 현장 조사 보고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 열린 비공개 회의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공개하자. 정심은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가족 여러분, 저는 30년간 이 조직에서 투스타 장군들을 보좌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해온 박정심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심은 태호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신명철의 증언, 은폐 지시,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후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공개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비공개 회의록이었습니다. 태호 사망 이틀 후 열린 17사단 관련 긴급회의에서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사단장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부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참모장 폭행 사실을 숨기고 사고사로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정책과장 찬성합니다. 유가족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요. 사단장 그리고 이 사건을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순직 용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해서요. 정심은 이 대화록을 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에게 태호는 단순한 처리해야 할 문제에 불과했던 거예요. 글의 마지막 부분에 정심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을 사랑했고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군의 명예는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명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김태호는 제 외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군복을 입고 죽었다면 적어도 진실만큼은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이 사건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떤 어머니도 거짓으로 아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심은 글을 다 쓰고 나서 첨부 파일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업로드했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 회의록,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마지막으로 정심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군사학 박사, 국방부 군사전략 자문관 30년 경력, 투스타 보좌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경력을 공개했어요. 게시 완료. 정심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국방부 내부망에는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평상시라면 조용했을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박정심 박사님이시라고요? 정말 그분 맞나요?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건 이거 진짜 큰일이네요.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댓글이 지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조직 전체를 매장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조작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심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지켜봤습니다. 찬반이 갈렸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전 8시쯤 정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기자의 전화였어요. 교수님, 대박났어요. 국방부 내부망 글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외부로 유출됐다고요? 네, 누군가 캡처해서 SNS에 올렸는데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박정심 국방부예요. 정심은 놀라서 인터넷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글이 모든 SNS와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거 진짜냐, 국방부에서 이런 일이, 군대 개혁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 기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오전 10시 정심의 전화기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박정심 박사님이시죠? 국방부 공보관실입니다. 박사님이 올리신 글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장관님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정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심은 태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야. 엄마가 끝까지 해낼게. 정심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후퇴할 곳도 후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국정감사 당일 국회 국정감사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심이 증인석에 앉아 모든 카메라가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정심의 손에는 작은 유리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김태호 하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당 의원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박정심 증인, 이번 사건을 제기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식 조사가 끝난 사안 아닙니까? 정심은 유리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공식 조사가 거짓이었다는 걸 이것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정심이 유리상자를 열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안에는 갈색 얼룩이 선명하게 남은 군복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 옷이 보이시죠? 이건 제 아들 김태호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군복입니다.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갈색 얼룩들이 보이시나요? 이건 제 아들의 피입니다. 추락사고로 죽었다는 아이의 피가 왜 이런 패턴으로 묻어 있을까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 묻은 군복을 17사단에서는 전시관에 넣고 모범 순직 사례라고 전시했습니다. 정심이 군복을 높이 들어 올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마음으로 제 아들의 피 위에서 박수를 쳤을까요? 그 피 위에서 누가 웃고 계셨죠? 국방부 장관이 답변석에 섰습니다. 그건 실무진의 실수였습니다. 실수라고요? 정심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들을 폭행으로 죽인 것도 실수고, 그걸 사고사로 조작한 것도 실수고, 피 묻은 군복을 전시한 것도 실수라는 말씀이세요? 장관은 더 이상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심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장에 신명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김태호 병사가 그날 밤에 선임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하게요.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추락사는 거짓입니다. 태호 병사는 내무반에서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부대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 대대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위에서 사고사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회의장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신명철을 호명했습니다. 신명철 전 대대장,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신명철은 창백한 얼굴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신명철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공식 발표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네, 거짓이었습니다. 정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명철 씨,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정심에게 집중됐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2번 죽였어요. 정심의 목소리에는 2년간 쌓인 모든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폭행으로, 또 한 번은 거짓으로. 2년 동안 저는 제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내가 더 잘해줬으면, 더 신경 써줬으면 막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요.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누군가 제 아들을 때려 죽였다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명령이면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명령이면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정심이 피 묻은 군복을 신명철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어쩔 수 없는 명령의 결과예요. 신명철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국방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신명철 전 대대장의 정격 해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김태호 하사의 사망 원인을 가혹행위로 인한 조직적 은폐로 정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심은 태호의 군복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태호야, 이제야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었구나. 미안해, 너무 늦었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정심은 기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어머니도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정심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피 묻은 군복을 들고 있는 정심의 모습은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어요. 국정감사가 끝난 지 3개월 후 2025년 10월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정심은 괴산의 작은 집 마당에서 국방부로부터 온 공문을 읽고 있었어요. 공문의 제목은 김태호 하사 순직 사유 정정 통보서였습니다. 김태호 하사의 순직 사유를 기존 훈련 중 추락사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조직적 은폐 사건으로 정정함을 통보합니다. 정심은 공문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그 진실이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마당 한쪽에는 새로운 묘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호의 유골을 서울에서 가져와 이곳에 모신 거예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태호 하사 마이너스 정의를 위해 희생된 젊은 영혼. 정심은 묘비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드디어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었어. 바람이 불어와 정심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마치 태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정심이 문을 열어보니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혹시 박정심 박사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아들을 둔 어머니예요. 정심은 김미영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김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박사님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들 부대에서도 가혹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호 사건이 알려진 후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요. 김미영의 말에 정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머니들이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심은 김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김미영이 돌아간 후 정심은 다시 태호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태호야, 들었지? 내 덕분에 다른 아이들이 살았대. 내가 헛되이 죽지 않았구나. 며칠 후 정심에게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명철이었어요.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정심은 신명철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신명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매일 태호 병사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더 용기를 냈다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신명철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군 내부의 다른 은폐 사건들에 대한 자료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정심이 놀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어머님만이 이런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못한 일을 어머님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심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안에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신명철 씨,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네. 당신도 그 시스템의 피해자였어요. 잘못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의 피해자. 신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는 없겠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만큼은 인정합니다. 신명철이 돌아간 후 정심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태호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태호야, 엄마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다음 날 아침 정심은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자, 또 다른 제보가 있어요. 무슨 제보인데요? 군 내부 은폐 사건들이에요. 태호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정말요? 얼마나 많은데요? 적어도 10건은 되는 것 같아요. 김 기자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도 함께 하시겠어요?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묘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정심은 태호의 묘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호야,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왜 엄마에게 왔는지를. 엄마를 통해 다른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던 거구나. 정심은 가방에서 새로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태호야,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마지막 희생자가 될 때까지 엄마는 계속 싸울 거야. 화면에는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군 내부 조직적 은폐 사건 종합보고서 마이너스 박정심. 정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태호의 묘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자들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정의를 위해 희생된 젊은 영혼. 정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가 아니라 희망에 찬 미소였어요. 태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태호야, 고마워. 엄마에게 살아갈 이유를 줘서. 그날 밤 정심은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며 잠들었습니다. 태호가 시작한 변화의 바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불어갈 것이었어요. 정의를 향한 어머니의 외침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박정심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죠. 우리 모두에게는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감동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